한 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김경진 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예, 잘 보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예,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지금 산수유도 좀 피었고, 네.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앞에는 벌써 햇살이 좋은 데는 네. 목련이 피어나면서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 그 네. 정도 순백의 이제 네. 꽃몽우리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꽃봉오리가 이제 열린 거죠. 네. 네. 대학 캠퍼스에 지금 이제 학생들이 좀 드나들어요. 네. 예년과는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네. 저도 이제 대학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네, 네. 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코로나 여파가 그러니까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학기 때는 학생들이 좀 등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백신 접종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네. 조금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학기 때도 완벽한 등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오늘 저희 주제가 이제 대학, 지방대학이라서 네. 본 토크에 예. 충분히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김경진의 이슈 체크.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이제 사직 의사를 피력을 했고 네. 또 대통령이 이제 바로 다음날 사표를 수리해서 이제 사직 처리가 됐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하고 정권하고 갈등 관계에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그렇다 네. 치더라도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3, 4일 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대체로 여론조사 기구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도 1위가 나온 아마 이례적인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1위를 계속 달리던 민주당 이재명 지사 이제 같은 예비 후보들이 지금 밀려난 건가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 사퇴함과 동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거 2위로 밀려났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3위로 밀려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지금 공식적으로 사실은 정치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도 아직 아닌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총장 사퇴한 건 아니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피력은 한 말 없죠. 여론이라든지 모든 국민들이 네. 그럴 거라고 다 짐작하고 추측을 하고 있을 따름인데 어쨌든 그런 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론조사 1위가 나온다. 이건 한국 사회가 대단히 지금 이례적이고 좀 특수한 네. 특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1위가 나올 정도로 지지가 높느냐. 네. 이제 저것 같아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이 싫은데 네. 그래서 야권 대선 주자를 지지하고 싶은데 마땅히 지금 야권 대선 주자 중에서는 지금 지지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가장 강력한 게 떠오른 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어찌됐건 이제 윤석열 총장 사퇴하고 나오면서 다가오는 보궐 또 이제 내년 대선 선거 판을 지금 흔드는 구도임에는 틀림없는데 과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지지율은 좀 높게 나옵니다만은 의원님 궁금하거든요.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제 뭐 야권을 뭐 대표하는 그런 어떤 대권 주자로 둑 설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일단 재보궐선거 판만 가지고 본다면 이미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사표 내고 나온 것 자체만으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선거의 영향력이 한 3에서 5% 정도는 분명한 어떤 지지율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자체로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부산시장 선거는 이미 일정한 방향으로 굳어가는 것 같고요. 좀 그런 거 있고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 과연 이 높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갈 거냐? 네. 그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한 7, 8개월 전부터 네.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민주당도 싫다, 국민의힘도 싫다. 그래서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제 등장하면 지지하겠다. 이런 제3 세력에 대한 갈망이 수도권에서는 대단히 강하게 있는데 네. 그거를 현실적으로 윤 총장이 이 구슬을 꿰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어쨌든 기존의 정당이나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유력자들하고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걸 네.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명분상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에 뭐 그 동의할 수 없다라는 총장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제3지대에서 지금 세력화를 모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켜봐야죠. 네, 의원님 또 다른 이슈 하나 더 좀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예,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제 LH 관련해 가지고 LH 직원들이 이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서 부동산 투기를 여기저기 좀 했다. 뭐 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정부에서 지금 합동수사반을 구성을 했다는 것 같고요. 아,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제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 예정지가 들어가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까지도 다 한번 보겠다. 네. 심지어는 뭐 국회나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까지도 다 보겠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라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네. 저는 이번 LH 사건을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게 네. LH 직원들이 자기 실명으로 샀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사돈의 팔촌이라든지 아니면 차명으로. 차명으로 또 회사를 세운다든지 뭐 영농법인을 만든다든지 뭐 네, 다양하게 네. 이름을 좀 숨기고 속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당당하게 실명으로 샀어요. 그 어설프게 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거예요? 정확히는 너무 자신 있게. 네. 윤리 의식 자체가 네. 윤리의 어떤 이 직업 윤리의 생각의 기초 자체가 아예 다르지 않느냐. 저는 손혜원 의원이 그 목포에 부동산 사면서 네. 아주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내가 목포를 위해서, 목포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부동산 투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공직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공직자가 자기가 직접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되고 그 이해충돌과 좋은 시간에. 아이디어는 널리 세상에 알려서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배웠는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범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내부 네. 개발 정보를 빼돌려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샀느냐 안 샀느냐 이게 핵심인데 네. 그보다 이전에 사실은 LH 직원들은 땅 사지 마라. 음. 또는 어디 개발 지역에 집 사지 마라. 이게 기본적인 내부 윤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대학교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난했던 게 아니 서울대학교 교수하면서 지 자식을 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시키느냐. 자기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으면 자기 자식 거기에 관련된 일을 시키지 마라.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직업 윤리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직업 윤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이게 뭐랄까 완전히 지금 붕괴돼가는 흐름이 아닌가. 근데 그 이해 충돌 방지 법이 그 법제화된 것은 가장 또 최근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제- 과거부터 그냥 관례상 또 뭐 큰 윤리 도덕적으로 죄의식 못 느끼고 그래 왔던 게 사실인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시점에서는 이해 충돌 방지법이 딱 법제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충돌 방지법은 옛날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네. 이제 부패 방지법에 사실은 제대로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어디까지 한계를 끊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우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러면 대통령의 아들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네. 가령 뭐 아버지가 국토부 차관이다 이러면 건설과 관련된 뭐 건설, 항만, 뭐 항공, 물류 이런 건 아예 그 일에 네. 이렇게 일도 못 해야 되느냐. 판단 기준이 좀 모호한 예, 부분이 그래서 있긴 이제 합니다. 입법화가 제대로 안 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 입법화가 안 된 거하고 상관없이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LH 직원들이 부동산을 사는 문제들 또 가령 전남대학교 교수가 자기 자식을 뭐 전남대학교에 네. 뭐 이렇게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인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가 네, 아닌가 네. 싶어서 네. 어쨌든 그럼 지금 LH 직원들은 어떻게 그 수사를 받으면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그 우야무야 그냥 넘어갈 핵심은- 그럴 부분인가요? 지금 핵심은 네, 이 산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네. 내부 정보를 어디서 듣고 나서 거기에 기반해서 샀느냐 아니면 지금 LH 직원들 얘기하는 대로
아니 내가 부동산 일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전문성이 네. 생겨서 거기에 그냥 우연히 투자했을 뿐이다. 우연히. 아, 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첫째는 사실관계 자체가 그게 우연일 리가 없다. 어떻게든지 정보를 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네. 근데 그 LH 직원 말대로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전문성도 생기고 공부도 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어떻게 보면 회사의 사규라든지 뭐 행동 규정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공직자나 준공직자들 어쨌든 네. 범공직 영역에 있는 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좀 명확하게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업 차원에서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처벌을 받는 것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이제 될 일이다. 이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네.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하고 또 관련이 있겠죠. 네. 자, 또 오늘 그 흥미로운 이슈를 또 가지고 오셔서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체크였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적은 첫 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도 이탈자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 경쟁률 3대 1은 나와야 정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올해 정시에서 대부분 지역 대학들이 이 기준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어, 3월이면 학생들로 붐비던 대학 캠퍼스 머지않아 지역에서는 추억 속의 풍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대학 대부분이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터치 따답다에서는요, 지역대학이 직면해 있는 위기와 실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국의 이형길 기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형길 기자님. 이형길 기자님, 그 이제 여러 이슈가 있는데 지역 현안 중에서도 하필이면 왜 그 지역 대학의 위기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탐사 취재를 하시고 보도를 해 오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아주 쉽게는 제가 이제 그 기자들별로 각자 취재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제가 네. 이제 교육 담당이기도 하고요. 아, 네. 근데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세대, 한 세대가 있다면은 2002년생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2002년생. 2002년생이 왜 그러냐면 200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부터 약 15년간을 계속 40만 명대를 유지를 하거든요. 조금씩 네.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2002년생이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갔을 때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네. 근데 그네들이 대학에 가니까 네. 이제 대학의 문제가 되는 거고 네. 2002년생이 올해 처음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네. 대학 신입생이네요. 그렇죠. 말씀 듣다 대학 보니까. 신입생이 네. 2002년생입니다. 네. 그 2002년생이 오면서 지금 지방 대학의 문제, 또 대학의 전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거든요. 네. 네. 이제 앞으로 2002년생이 취업을 하면 또 취업의 문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또 결혼 출산의 문제가 다시 네. 또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그 이영길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2002년생이 올해 지금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그 정말 절박함, 대학 차원에서 이제 학생 수가 부족해서 위기, 절박함, 그걸 지금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2002년생만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앞으로가 더 49만 명인데 네. 지금은 이제 20만 명도 안 되죠. 2020년이 처음으로 네. 2020년생이 지난해 네. 처음으로 저희가 20만 명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절반 이하로 더 깎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학교 보세요. 20만 명, 지금 19만 명, 18만 명, 뭐 요 정도 상황일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수능 시험 치는 아이들이 한 네. 50만 가까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제는
절반. 절반도 아니에요. 그럼 대학의 네. 규모도 절반이 된다는. 그리고 또 한 얘기네요. 가지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군도 재편을 해야 되는 것이 50만 명이면 남자아이들이 25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25만이면 군대 지금 18개월 간다고 치면 이제 18개월 동안 배치할 수 있는 병력 숫자가 37만은 되는 거예요. 1.5, 25만 네, 곱하기 네. 1.5를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만이 안 되잖아요. 20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남자아이들은 10만이에요. 10만에 1.5면 15만 명을 가지고 병력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기에 있고 사실은 대학교의 비명은 이 근본적인 비명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소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그 지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전 두 분 말씀 듣고 좀 뭐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또 저의 개인의 삶도 좀 이렇게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저희가 지금 그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지금 지방대 위기 관련해서 그 실태와 문제를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KBC 광주 방송에서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화면 영상 보시고 저희는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대학의 2021학년도 입시 마감 결과 미달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 용봉 캠퍼스조차 미달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우리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등록 결과 입학 정원이 미달한 대학들이 속출했다. 사상 최초로 지원자보다 대학의 모집 인원이 더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 지역 국립대학인 전남대도 등록 미달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다. 사범대와 공과대 등 4개 학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우리 지역 대학의 대부분 100명 이상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특히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경우 27개 학과 중 81%에 달하는 22개 학과가 미달됐다. 입학 모집 인원이 4,350명인데 그중에 4,222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180명이 미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진짜 약과예요. 다른 대학들은 더 훨씬 더 지금 심합니다. 지방의 이제 미달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또 올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치명적으로 올 줄 몰랐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지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어쩌다 이 지경에 내몰리게 됐는지 자책만 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매우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한 대입 커뮤니티에서는 수학 8등급을 맞은 학생이 충북대 수학과를 합격했다는 글도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정원 19명 중 총 지원자는 49명. 그러나 예비 30번까지 추가 합격이 이어진 것이다. 올해 전국 추가 모집 인원 규모는 3만여 명으로 현 수능 체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학생들이 서울권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은 이제 입시 성적이 거의 변함없는데 지방은 이제 여기 지방 붙고 그다음 서울 붙으면 다들 이제 서울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를 포기해서 이제 그 자리를 다들 메꾸고 그렇게 해서 여기 지방의 성적이 좀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학생 수에 따라 교육부의 지원금도 달라져 학생 수 감소가 곧 대학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 한편에서는 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내세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 때문에 대학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 유치 작전에 돌입했다. 대학의 특수성을 강조해야만이 학생들이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홍보를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대학마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고등학교라든지 어떤 입학을 담당하는 교수님 말씀은 학생 한 명만 있으면은 어디 지옥이라도 가겠다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수들까지 직접 신입생 유치에 발벗고 나서 자칫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멸 위기에 몰린 우리 지역 대학들.
앞으로 각자의 생존 전략을 강구해야 할 때다. 자, 지금 영상 보셨다시피 이제 올해 우리 지역 대학에 지금 이제 신입생 정원 충원 관련해서 이제 미달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은결 기자님, 올해 지금 신입생 등록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좀 보면 전남대 같은 경우가 지금 영봉 캠퍼스하고 여수 캠퍼스를 같이 더해서 약 96.6% 정도의 등록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까먹은 게 이제 여수 캠퍼스에서 많이 네. 됐고요. 영봉 캠퍼스는 4명 정도가 미달이 됐습니다. 조선대가 97% 정도. 근데 작년에는 대부분 다 99점 몇 %, 그러니까 100%를 거의 채웠거든요. 네. 전남대도 마찬가지고 조선대도 마찬가지고. 네. 뭐 동신대는 90% 초반대, 호남대, 광주대도 지금 90% 초반대. 네. 뭐 이제 전문대는 어떨까 봤는데 조선 이공대도 뭐 90% 안팎, 뭐 이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지표를 대학에서는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에 보면은 전문대 같은 경우 70%대 충원율도 나오고요. 또 4년제 대학이라고 해도 80%대가 흔합니다. 평균이 80% 정도가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광주 전남에서는 지금 우리가 많이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봐서 이제 전남대가 워낙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상황을 좀 물어보니까 4명이 미달이 됐는데 이제 예비 학생이 없었던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합격했던 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등록을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등록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내 등록을 안 하니까 예비 합격자에게 전화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미달이 됐고요. 사실은 그 지원자가 더 부족했던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전남대 영봉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원자는 더 있었다. 다만 그 전남대를 제외한 사립대들은 지원자 자체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전화를 할 예비 학생이 없어서 미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미달이기 때문에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대학 내부에서는 오히려 선방했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제가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구분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을 현역이라고 합니다. 현역 충원의 비중도 있지만 지금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또 평생교육 자원이라고 해서 만학도 분들 이제 이런 지금 좀 유형들이 고루 섞여서 지금 이제 신입생 충원율을 이렇게 메꿔가고 있는 양상인데 선방이라는 표현은 정말 저는 이영길 기자님 말씀처럼 이거 너무 그냥 잘 포장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건 지금 지방대학은 참 어렵습니다. 사활을 걸고 지금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뭐 저도 이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하는 대학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사례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어떤 태블릿 PC 뭐 이런 것, 뭐 핸드폰 새로운 거 하나씩 다 준다 그러고 장학금 다 이제 뭐 예를 들어 많게는 4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학교만 와달라. 이제 첫 학기나 아니면 1년 정도를 장학금을 전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조건이 있고 또 수능을 안 봐도 좋다. 수능을 안 본 학생들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수능 안 본 학생들이 오면 또 현금을 주겠다. 이게 이런 조건들이고요. 뭐 기숙사에 100%다 하겠다. 통학버스라도 우리가 다 될 테니까 멀리 있는 학생들 걱정 말고 와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학과별로 또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수님도 보시면은 어떤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엄청 많이 몰리고 또 안 되는 학과는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 지금 그 전공인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아서 저희 정말 여파 컸습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여파를.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대학에 일단 와라. 자율 전공으로 해줄 테니까 너네들이 해보고 취업 잘 되는 학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대학가를 가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사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왔느냐, 그것이 어떤 결정의 요인이 됐느냐 했을 진짜 때 궁금하거든요. 별로 사실은 그걸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수도권 대학에 자기가 이제 가나 다군을 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데 수도권 대학에 일단 지원을 해놓고 혹시 이번에 재수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반수의 개념도 있잖아요. 일단 합격을 해놓고 다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좀 적을 둬야겠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지원 정책이 그리고 이제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대부분 그 다음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대학을 가서 내가 취업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있는 선배들이 그런 취업 전선에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건 계열이나 이쪽이 취업이 잘 되는 네. 학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홍보를 안 해도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사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무슨 경품을 받으려고 대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읽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의원님, 지금 이제 물품 공세, 선물 공세 이거 지금 이영길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다 헛짓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선택 기준이 다소 좀 명료하고 또 이제 수도권 대학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지방 대학에서는 정말 이게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처절하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이 저출산에 네.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에 딱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군대에서 복무할 병사들 부족하다. 전방 여기저기 맨날 뚫리잖아요, 보면. 이제 뚫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계가 감시하고 사람이 감시해서 할 수 있는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시스템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저출산 학령에 있는 젊은 인구들을 어떻게 맞춰주냐,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과감하게 좀 비자나 이민 정책의 문을 열어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네. 한 20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7명이 7, 8명이 노력을 해서 어르신 1명을 부양하는 뭐 이 정도의 통계였다면 네. 앞으로 한 10년, 20년, 10년쯤 흘러가면 젊은 사람 한 2, 3명이 어르신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 시스템으로 가요. 한 40년쯤 가면 이제 젊은 사람 1명이 어르신들 한 네. 2, 3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일본을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사실은 죽어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인구 자체로 보면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네. 일본은 지금 1억 1,000만 명인데 일본의 인구가 완전히 항아리 시스템이에요. 위에 거꾸로 역삼각형 이제 체제로 돼 있고 우리는 그 일본의 인구 구조를 그대로 한 20년 늦게 따라가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인데 일본의 시골들 땅들 있잖아요. 네. 일본의 시골 땅들 같은 경우 땅 주인을 모르는 땅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이 땅을 상속받아 놓으면 누가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네. 땅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되니까 네. 1순위 상속자들이 부모님이 죽으면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순위 상속자한테 상속이 넘어가는데 혹시 2순위가 알게 됐다 이러면 2순위도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3순위 또 찾아서 3순위 상속자한테 가는데 거기까지 누가 찾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죽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은 남아있고 땅은 그냥 방치돼 있는. 네. 광주도 사실은 광주 남 얘기가 아니에요. 광주가 인구가 152만까지 갔다가 지금 한 147만 정도. 145만 정도 될 거예요. 그거 깨졌. 네, 145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대도시 이게 인구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줄어든다. 요것도 기분이 안 좋지만 이 숫자 내부에 그러면 145만의 내부의 인구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노령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구성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보면. 고령화 추이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게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음식점 가서 소비도 하고 옷도 사 입고 뭔가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대한민국은 젊은 층들이 더 이상 애를 하나 이상 낳는 거에 대해서 하나 낳는 것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출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지금까지 100조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1000조를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아요. 보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령 뭐 2년이든 4년이든 대학 학부 과정이든 또는 뭐 대학원 석사 과정이든 여기서 밟도록 하고 그 밟는 학비 같은 경우는 가령 뭐 한 50%, 70%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 2년이나 4년 정도 정식으로 석사학위나 학사학위 과정을 받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정도 취업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의 젊은이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시켜주면 여기서 경제 활동도 하고
여기서 자국과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조금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이 흐름을 어떻게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도 전적으로 저희 김경진 의원님 그 대안에 동의를 하는데 특히 이제 지방에 지금 이제 저희 오늘 대학 이야기 하지만 이제 소멸 위기에 있잖아요. 결국엔 이제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네. 이제 유학생을 지금에 뭐 많이 유치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이민 정책을 써서 좀 그 인구 늘리기에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대안이 저기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군 단위에서 애 낳는 비교적 다산을 하는 엄마들은 다문화 엄마들밖에 없어요. 네. 현실이. 예. 자, 그 관련해서 이영길 기자님,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의원님 주신 대안 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이번에 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유학생 수도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대학별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네. 공시 시즌은 아니에요. 4월 1일 날 이제 대학별로 해외 유학생을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다는 공시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아직 네. 3월이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일단 전남대 같은 경우는 신입생 수가 한 37%가량 줄어든 것으로 외국인 나타납니다. 유학생. 네, 신입생이. 그렇다면 신입생이 이만큼 줄었다면 기존에 학업을 하고 있던 그 학생들도 아마 일부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전체 수가 분명히 줄었을 테고 네. 조선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절반가량이 줄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내부에 절반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가장 많이 받는 세 대학이 호남대, 조선대, 전남대 이렇게 세 곳이거든요. 네. 조금씩 결은 다른데 네. 이 호남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이미 학생 수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기존에 지금 3월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다 이제 뭐 어디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을 가거든요. 네. 대학 교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네. 어디 대학 가서 MOU도 체결하고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시기인데 유치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기사들이 한 줄도 안 나와요. 아예 그런 분들이 아예 개점 휴업 상태예요. 아니 지금. 왜냐하면 국경이 지금 셧다운 됐는데. 그렇죠. 가면 2주, 돌아와서 2주, 네. 거기서 만나주지도 않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맞습니다. 중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국에서 그냥 수업 받는 게 네.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은경 질병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신속하게 이 백신 여권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방 주사 맞은 사람들은 좀 세계적인 국경 이동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네. 그러면 대학교도 조금 좀 풀릴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고착화되면 네. 저 이제 대학 차원에서는 계속 유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렇죠. 이게 이제 향후에 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이 그래서 걱정이 해외 큽니다. 유학생이 네. 사실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정원 대학별로 정원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구조조정 통해서 정원은 계속 줄여나가는 네. 형국인데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원이 1000명이다 해도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얼마든지 뽑고 지금 예전처럼 뭐 외국인 유학생이다 하면은 전부 다 뭐 국가 장학금 받고 아니면은 뭐 여기 일하러 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와서 한두 명만 이탈을 해도 다음 해에 이 재정 지원금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이 대학에서 하게 이렇게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반드시 공부를 할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래야 또 내년에 또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학생들이 네. 이제 유학을 발급할 때도 편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들여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대학에서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축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네, 신입생 네. 같은 경우 아직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곧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입장에서는 이쪽은 무너질 것 같고 이쪽은 무너져 버렸고 이 이중고의 충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뭐 약간 조금 더 보태자면 지금 이영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유학생 유치 양질의 시스템 이미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민 정책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저는 지방 대학의 어떤 그 활로로 모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는 지금 그런 일련의 좀 고민이나 대안을 내놓고 논의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외국인 정책이 의외로 국내에서는 반발 요인이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예. 반발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인데 이제 큰 틀에서 저항이 있는 게 두 군데인데 첫째는 이제 젊은 층들이 의외로
얘네들이 들어오면 내 일자리 잠재적인 취업 자리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아니냐, 내 일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젊은 층들한테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국 사회가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젊은 층만이 이게 소비를 하거든요. 나이 먹으면 의료 수요 외에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를 할 수 있는 수요가 생겨야만 공급도 생기고 일자리도 자동적으로 생기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우리가 수요가 급격하게 수축돼 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젊은 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일자리를 뺏는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 국내 시장의 수요 파이가 늘어난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긍정적인 시각일 터인데 어쨌든 우리 젊은 학생들 시각에서는 내 일자리의 잠재적인 경제자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첫째 두려움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게 혹시 이슬람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냐 이런 면에서 조금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뭘까 종교 전쟁의 뭐랄까 좀 가벼운 연장선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에 이제 네. 사람들이 들어오면 치안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지 네. 않느냐. 네. 실제로 뭐 지난번에 안산에서 외국인들끼리 뭐 폭행 사건이 있었고 뭐 마약거래 나타나고 뭐 이래서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한국도 범죄가 없는 사회는 아닌데. 근데 네, 사실은 네. 그런 우려가 네.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설득력도 갖는 게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예시들을 보니까 이 베트남 갱단이 굉장히 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베트남 갱단이 어떻게 일본에서 형성이 되냐면 처음에 이제 일본도 청년층이 부족하니까 거기는 도제식으로 기능공을 키우고 있는데 더 이상 나의 기술을 받을 학생들이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대거 유입을 시켰어요. 근데 이 서로 문화가 다르잖아요. 도제식 문화는 기본적으로 상명하복, 철저하게 나의 생활과 일치시키는 건데 베트남의 문화는 약간 개인주의적이고 좀 자율적인데 이게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이들이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중간에. 네. 이탈을 해가지고 하나의 갱단을 만들고 사회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본국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어떤 대규모 집단화된 다른 이질적인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있었죠. 왜 굳이 따지자면 이제 다문화 가족 이렇게 했는데 네. 그쪽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좀 비켜나 있으니까 사실 영향은 없었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대규모의 집단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맞아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 보면 그 문제를 감수하면서 하잖아요. 네, 보면. 그렇죠. 네덜란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은층 부족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워낙 큰 문제다 보니까 외국인들 들어와서 범죄가 좀 생긴들, 깽단이 형성이 된들 그런 리스크는 감수하고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국이 단수문화 사회로 전 세계적으로 또 그 계속 그 좀 고풍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지언정 한번 고민하고 이제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바람직해 고민하는 보입니다.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사치예요. 지금. 지금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네. 자, 이제 다시 그 지역대학 위기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기자님,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 집중화는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예. 예, 또 이제 그 일환으로 정부의 이제 교육부의 재정 지원도 서울 수도권 중심의 대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것이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짚어주시죠. 예,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한 6년간을 데이터를 보면 대학 정원이 6만 명 가량이 줄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한 거죠. 미리 준비를 조금 한 거죠. 6만 명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정원이 줄어든 대학을 보니까 지방대가 4만 6천 명. 그리고 나머지 14,000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왜또 많은 지방은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여야 지방대에서 되나요? 구조조정이 된 거죠. 네. 근데 구조조정은 지방대에 집중이 됐는데 재정 지원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재정 지원도 2019년 기준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수도권 대학 한 곳당 지금 대학 한 곳당 225억 원 정도가 교육부에서 재정 네. 지원이 됐거든요. 그럼 지방대는 121억 원. 그러니까 왜냐면 학생 수가 작으니까. 그렇죠. 절반가량. 학생 수가 또 작고 또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재정 지원은 줄이고. 악순환이네. 그렇죠.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학생들은 그 대학을 보고 또 안 가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사실 재정 지원의 평가 지표가 되는 그 지표도 대부분 동일해요. 대학 수도권 대학이고 지방 대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데
이 대학별로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현장 실습 같은 것을 많이 한 대학에게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그 교육부에서 많은 재정 네.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 대학에서는 뭐가 걱정이냐면 교수님들이 가장 걱정이 애들을 현장 실습을 보내고 싶은데 받아주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 대학에서는 어쨌든 기업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협약을 체결하고 네. 아이들을 받아서 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현장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그 산업 생태계 자체가 이 현장 실습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만한 규모가 되는 기업들도 없고 그래서 대규모 소규모 영세한 업체에서 받아서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돼버리고 이게 노동상의 문제가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런 거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항상 뭐 네. 이제 그런 고민들인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해서 나온 결과 수치 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고. 근데 객관적이고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울로 가고 싶어 하지 일단 본능적으로 뭐 지방으로 가려고는 안 하거든요. 학습자의 수요가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그러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제 지방에 있는 우리들 생각으로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방 대학에는 좀 보정할 수 있는 뭔가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는 교육부는 또 그런 생각을 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93년도 한 90년대가 아마 대학생 숫자가 제일 많았을 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 이제 이게 대학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숫자가 많으니까 대학교를 확 문을 열어줬다가 이제는 교육부는 어떻게든지 이제 문을 닫게 하려고 유도를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실은 이제 우리들 생각으로서는 지방 대학에 조금 더 뭐랄까 완화된 기준, 좀 더 많은 재정 지원하는데 교육부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지방 대학 어떻게든지 문을 닫게 해야 네.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90년대 초반과는 달리 지금은 이제 대학 수가 더 많아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 수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된 그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21년 이 시점에서 이제 부실 대학들도 좀 난립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방 대학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원인으로도 지금 그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대학 정원이 약 5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2001년생만 하더라도 55만 명이 태어났고 실제 수능도 55만 명 정도가 봤어요. 그리고 올해는 2002년생이 49만 명이 태어났고 수능도 49만 명 정도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생도 있고 하지만 수능을 안 보는 학생도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정원이 맞아요. 대학을 가는 정원이 이렇게 하면은 적당히 맞는데 이 그 학생들이 너무 줄어들어 버린 거죠. 학생들이 너무 줄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실 대학을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의문이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부실 대학은 무엇인가? 부실 대학은 학생이 줄어든 대학을 부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다면은 지방 대학은 모두 부실 대학이다. 즉 내가 광역시에 있지 않고 어떤 시군 단위에 있는 대학이라면 부실 대학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부실 대학이 사학이 부패하고 횡령하고 이런 데가 부실 대학인가? 아, 부실 대학 맞죠. 그럼 부실 대학은 지금까지 정리를 해왔어요. 약 10여 개를 2000년대 이후로 10여 개의 대학들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정리가 되고 그 결과치는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교직원들, 교수들, 학생들, 주변 상권들, 그 지역이 무너지는 효과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부실 대학을 정리하는 거에 대한 것이 처벌이 사학에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교육부가 부실 대학을 정리한다. 어떤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길들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근데 이 말이 쉽게 얘기해서 뭐 어렵게 얘기해서 부실 대학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들 하나씩 문 닫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지방 대학들 문 닫게 하는 것이 이렇게 과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교육이라든지 또 상권 활성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 자체를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다 정리해고시키는 이런 식의 처방은 그러면 교육부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잘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할 역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의 출발점인데 그럼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의 젊은 학생들을 들어오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면 뭐 10년짜리 비자를 준다든지 한국에 정착을 시킨다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보면 가르칠 네, 학생이 생기는 네.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대학의 역할이 과연 대한민국 국내의 젊은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역할이냐. 그러면 산업체라든지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재교육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젊은 20대 학생들 없어도 또 역할이 되는 거예요, 보면. 또 한 가지. 이게 가령 지방정부에서 이런저런 연구라든지 계획과 관련된 것들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거를 대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한다. 그러면 대학교에 또 역할이 부여되는 거예요, 문제는. 네,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사회교육기관, 또 직업교육기관, 또 기업과 연결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찾아내서 만들어주느냐. 이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 교육부가 해야 될 일, 노동부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각각의 기업들과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고. 뭐 어떤 연구 용역이라든지 기획 업무 맡긴다. 이거는 또 이 지방정부나 기업 또 이 어떤 공기업들이 네. 여기다 맡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기능 정립이 되면 지금의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어떻게 보면 할 역할들이 부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교육부 기조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새로운 역할의 창출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예, 그 쉽지 않는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자, 그렇다면 대안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모색을 하는 그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저희가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해법으로 지금 마련한 영상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 광주 전남대학가가 최악의 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가운데 이들의 앞날을 놓고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지방대학을 구할 해법은 없는 걸까? 일단 정부 정책만을 놓고 보면 지난달 26일 큰 변화가 생겼다. 2014년 제정 직후부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던 지방대학 육성법을 새롭게 손본 것이다. 이에 따라 권고 사항이었던 의대와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는 등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됐다. 지난해에 시작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은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5개년 계획 중 우리 지역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해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경남, 충북 등과 함께 광주 전남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우리 지역의 미래 유망 산업을 크게 두 개로 보고 있어요. 첫째가 에너지 신산업, 또 하나는 미래 운송기기 산업. 에너지 신산업은 한전이 나주 혁신도시로 들어온 뒤에 어떤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자리하면서 지역의 유망한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 새로운 운송기기로 드론이라든가 영광 대마 산단을 중심으로 한 이모빌리티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분야의 인력의 양성, 기술 개발,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사업에는 전남대학교를 총괄대학으로 목포대학교 등 15개 교가 참가하며 교육정보와 한국전력공사 등 32개 기관이 함께해 지방대학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지자체 지역 산업과 연계된 방향으로 대학 교육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대학 교육의 혁신 이름 아래 하는데, 어떻게 바꾸냐? 당연히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가고, 또 하나의 방향은 각각의 대학별로 접근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대학 간의 장벽을 허물어서 전 지역에 있는 대학의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그래서 그걸 개방형 교육이라고 하는데, 개방형과 방금 이야기한 맞춤형 교육으로 표준 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15개 대학에 적용합니다, 그걸. 그래서 각 대학이 그런 모델 입장에서 학과도 개편하고 교육과정도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 교육을 바꿔가는 겁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모델을 구축한다고 해서 모든 대학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각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는 상황.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혁신과 개혁도 필요하다. 한 예로 호남대학교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교육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혁신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사업이 시행된 2018년도부터 대학 장기 발전의 목표를 AI 융합 인재 양성으로 삼아 현재 관련 연구센터들을 개소한 상태다. 이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특히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AI 과목 15학점을 이수를 하고 또 각 전공에서 융합 과정을 또 심화하는 그런 AI 교육과정 혁신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바로 AI를 교육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2018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약 280억 원의 그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첨단 환경 그리고 AI 교육 시설과 기자재를 구축을 하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128명이 미달된 조선대학교 역시 자구책을 마련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 취업 핵심 사업인 K-무브스쿨에 뛰어들어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거점 대학으로 변모 중인 것이다. 우리 그 학생들한테 해외 취업을 열어주기 위한 일종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6회에 거쳐서 그 중국의 상가 계열, 그러니까 경상 계열 쪽의 학생들을 20명을 해서 했는데 점진적으로 보통 첫 해부터 한 80%.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에서는 우리가 100% 취업을 해서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그냥 가서 학생들이 인턴십도 하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더 좀 좋다 생각하면 그 회사나 학생이 좋다 생각하면 연장도 하고 그 정직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신입생 미달 속 자퇴 인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방대학.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때다. 자, 영상을 보니까 지금 이제 지방대 위기가 확산되면서 대학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 그리고 또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영길 기자님, 우선 지금 보니까 지방대 살리기 위해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국고 올해 지금 1,710억 원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소개를 해 주시죠. 지난주였을까요? 아마 교육부에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계획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받아서 봤는데 큰 골자는 일단 지역의 산업계와 연계를 해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키겠다. 네. 두 번째는 의대, 치대, 약학대, 로스쿨을 지금까지 지방 출신을, 지역 출신을 뽑게 권고는 했는데 강제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강제하겠다. 법은 이미 네. 개정이 됐고요. 2월 달에. 그래서 이제 몇 퍼센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강제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더 핵심은 저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업법을 개정해서 사학에게 폐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 제도에.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이 지금 사학이 대학을 폐교하고 재단을 해산하면 그 재산은 국고의 환수가 되거든요. 국가와 지자체가 가져가는 거고 사학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갈 수 있게 어느 정도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학의 많은 운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세금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는 대학의 자산, 물론 초창기에는 이제 사학도 그 재산에 기여를 했겠지만 그거를 사학이 가져갈 수 있게 한다. 이거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구체적인 안들, 그러니까 사학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그 좀 부실 사학 그리고 이제 도저히 학교 운영이 어려운 사학의 퇴로를 지금 열어준 거네요. 그러니까 사학재단 측에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거고, 실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이전에 그러면 사학을 운영하는 수십 년의 과정 속에서 정부의 예산과 보조금이, 그러니까 국민으로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돈들이 수없이 투자가 됐는데, 그러면 사학재단 측에서 이걸 가져가는 것이, 이게 환가에서 이게 다시 환수해 가는 것이 이론상 맞느냐,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가져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이걸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는 아마 고육지책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건실한 지방의 대학을 육성하는 방안으로도 맞습니다. 지금 유념하고 그런 이제 법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법안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좀 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일단은 첫 번째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을 없애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금 국회에서 특히 이제 지역구가 있는 충청권이라든지 이쪽 호남권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대학을 살리자는 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국공립대라도 지방에 있으면 무상교육을 한번 해보자. 예산도 얼마 안 든다. 그게 아마 서울대 한 해 예산이 7, 8천억 정도, 서울대를 운영하는 예산이 그 정도일 텐데, 그 전체 예산이 무상교육의 전체 예산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예산이 드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 해보자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충청권, 이게 아마 박완주 의원님 아마 충청권에 지역구를 두셨을 텐데 발의를 했는데 아직 상임위 소위에서 지금 한 8개월 이상 체류해 있고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노조가 있잖아요. 교수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러지 말고 전체 대학을 무상교육하자. 지방의 사립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이 2조 원.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4조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6조 원 정도가 있고, 여기 한 4조 원 정도만 더 추가로 하면은 전체 대학을 무상교육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대학을 전체를 무상교육을 해서 대학 전체를 살리자는 축인데, 이거는 이것 또한 대학을 무조건 그러면 계속 세금 넣어가지고 계속 지금 살려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 또 있죠. 무조건 없애는 쪽도 있지만 살려야 된다는 쪽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의원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니, 그 당장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뭐 모든 대학에 그냥 이렇게 세금을 넣어서 1년에 4조 뭐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코로나 추경 생각해 보면 뭐 19조, 20조씩 추경 한번 세울 때마다 뭐 하는 거니까 뭐 4조 예산 못 세우겠냐? 그러면 뭐 전국 대학 무상교육 가능하다. 그 단순 논리로 보면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무상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그러면 들어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뭔가 산학협력이 잘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나쁜 쪽으로 갔을 때를 가령 상상을 해본다면, 학생은 없어서 가르칠 학생도 없고, 별로 교수님들은 그냥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학교는 그냥 살아있고 국가 예산으로. 그럼 이게 뭐냐? 그 국가 경쟁력을 굉장히 떨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도 그려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변화될지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하다 보니까 정책 당국에서는 쉽사리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보면. 지방의 사립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운영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근데 인건비는 국고 보조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수익과 이제 법인 전출금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무상 교육이 되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좀 그 국민들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체 교수를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전체 사립대학 뭐 4조 해가지고 뭐 하자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수를 그냥 국가 공무원화 하자는 거예요. 보면 정년 보장하고 뭐 퇴직연금 주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그게 국민들 보기에는 쉽게 받아들여질 네.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뭐 교육과 연구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이게 어떤 보장이 들어야만 네. 가능한 근데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교육부의 그런 어떤 그 관리 감독도 더 세게 받고요. 근데 이제 사립 대학이 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대에서 그 양성하지 않은 인재를 사립대에 어떤 특별한 교육 철학과 또 특화된 학과를 통해서 이렇게 양성을 하는 그 기여도가 있는데 좀 그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쭉 이런 뭐 대안 또 이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이제 제가 다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이 위기 극복이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그 거시적인 그런 안목에서 좀 접근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우선 이영길 기자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보고 있으면 사실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잖아요. 이미 뭐 2003년생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정부가 좀 해야 될 것은 지역을 살린다고 한다면 이 산업 생태계를 좀 복원을 시키는데 좀 더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그러니까 좀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내 선배들을 봤더니 혁신도시의 어떤 공기업으로 취업을 하더라 하니까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그 신입생부터 그 계획을 짜서 나는 혁신도시에 있는 어떤 기업에 가는 게 목표다라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 대학에 이과를 가면은 어떤 선배들이 이 기업체에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어떤 큰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스타트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선배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아마 그런 학생들이 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대학 자체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학은 좀 평생교육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을 하면서 배움을 좀 하고 싶고 그 배움 이외에 또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원에 가면 어떤 학위를 따는 그래서 최대한 수업을 좀 적게 듣고 학위를 따는 이런 목적으로 가는데 정말 자기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같은 동종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수님에게 또 최근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대학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좀 플랫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이 돼야 될? 결국은 본질은 인구 문제고 그 아까 이 기자님 말씀대로 그러면 2003년생 갑자기 출생시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출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인구의 효과는 20년, 30년 후에 있어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의 청년들을 수입시켜서 여기에 정착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면. 오늘 주 요지는 기승전 이민 정책이네요. 근데 이게 대학교로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절에 스님들 있잖아요. 절에 스님도 출가생이 없어서 외국인 스님을 받아가지고 삼위승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대학교 그렇지만 가령 구례라든지 곡성이라든지 전남의 지방의 군단위들의 인구 지금 2만 몇천 명대 들어간 데 많잖아요, 보면. 이 외국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적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처럼 버티다가 한순간에 그냥 두 손 들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풀어야 돼요. 미리미리 풀어야 한국 사회의 고통도 덜 하면서 물론 푸는 거에 따른 아까 무슨 범죄, 갱단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기에서 감수해야 될 부작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부작용은 감수하면서라도 이거를 열고 가야만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본질적인 해법은 없다고 봐요. 두 분께서 이제 본질적이고 좀 장기적인 대안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영기 기자님께서는 산업과 연계하고 또 지역의 평생교육을 담는 그런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좀 탈바꿈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께서는 어찌됐건 이것은 인구 문제이다. 인구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스튜디오 열기가 뜨거워요. 이렇게 이제 두 분께서 지방 대학의 존립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열띠게 이렇게 토론해 주셨는데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영길 기자님,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떴다붙다에 출연해 본 지가 한 2, 3년 정도 전에 출연을 하고 또 새로운 사회자분, 패널분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자주 불러주시면 열심히 취재해서 좋은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 자주 불러주시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네. 예, 조만간 또 예.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도 마무리 발언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다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좀 고민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방대 미래가 눈물의 벚꽃 엔딩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학 차원에서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정말 보다 더 면밀하고 꼼꼼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그런 봄입니다. 자, 오늘 김경진 의원님 그리고 이영길 기자님 모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